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워런 버핏 막 만나고 돌아오신 두 분 나와 계시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까지는 아니고 지난 주말에 네브래스카주 오마이에서 열렸던 벅셔 해서웨이 연례주총이 있었죠. 거기 참석했다가 막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른쪽에 SK증권의 자산전략 팀장을 하셨던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님,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신인규 뉴욕 특파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이효석 이사님 어떤 계기로 이번 주총에 참석하셨는지요? 네. 저희 그 업라이즈라는 회사에 제가 이직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예. 너무 싱겁나요? 네. 좋은 회사입니다. 네네. 예, 업라이즈. 출장 왔습니다. 출장. 예, 그렇군요. 업라이즈가 무슨 회사죠? 업라이즈는 저희 자산 배분 해주는 회사인데,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 해주는 회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의 특징은 전통 자산하고 암호 자산을 둘 다 서비스해주는 회사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특파원. 이번 벅셔 해서웨이 주총 어떤 행사인지 우리 신특파원하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벅셔 해서웨이 주총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던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요? 네, 미국에서 벅셔웨이 총회는 일반 기업들의 총회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조금 더 많죠. 일단은 세계 최대 투자 회사다 보니까 주총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의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업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의 결도 좀 다른데 우리나라 주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진행 방해를 좀 많이 하는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주총꾼들이 하는 질문들이 또 많은 많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류의 질문들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 뭐 유럽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그리고 포트폴리오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겠느냐, 이런 인사이트에 관련된 질문들이 주로 나오고, 또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까? 이런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진지한 자세로 다들 뭐 세계 경제 문제라든가 올해 뭐 투자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리빙 레전드 오마의 현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어떤 투자 과목인 이제 워렌 버핏이 그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서특필을 언론들이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프레스 크레덴셜이라고 공식 취재 허가를 좀 받아서 가지 않았습니까? 취재 허가를 받으면은 일반석이 아니라 그 기자들이 좀 모여 있는 장소로 따로 가게 되는데, 이호석 이사님도 저랑 같이 잠깐 이제 보셨었지만은 그때 옆에 뭐 CNBC 네. 같은 뭐 미국 매체뿐 아니라 전 세계 유력 경제 매체들이 총 집합해 있거든요. 그때 제 옆에 앉았던 사람이 뭐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뭐 이쪽의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뭐 스티비 허츠 굉장히 뭐 글을 많이 썼었는데, 말을 걸진 않았지만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취재진이 왔었고, 그날 또 사실 쏟아졌던 외신 기사도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 버핏 만나고 싶었는데 글로벌 마켓 나우 유튜브 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예, 다음에 내년에는 기회 있으면 가고 싶고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현장 분위기를 먼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주총이 열렸던 데가 그 콘서트장으로 자주 쓰였던 오마의 CHI 헬스센터라는 데예요. 거기가 무대를 좀 조정을 하면 2만 명까지 최대 수용이 가능한데, 여기 당연히 꽉 들어찼고요. 그리고 이 주총장 말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갖고 있는 기업들, 뭐 가이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는 전시장도 컨벤션 센터 안에 만들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 주총에 한 4만 명 정도 운집했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콘서트의 주연은 이번에 워런 버핏이겠죠. 이 워런 버핏이 기업 소개 영상 끝나고 그 끝나자마자 이제 조명이 딱 비치면서 이제 얼굴이 딱 드러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30초 정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뭐 리스펙트를 보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주총 진행 중에도 이제 분위기 역시 계속해서 뜨거웠고, 워렌 버핏이라든가 찰리 먼거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마다 뭐 같이 보셨겠지만 박수라든가 환호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서 일반적인 주총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 총회를 수식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이제 자본주의를 위한 콘서트,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업 총회가 축제에 비유되냐 뭐 사실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실제 가보면 정말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일만 했습니다. 또 총회 다녀오신 분들 보면은 정말 다녀와서 어떤 나의 행동이라든가 투자 철학을 바꿀 만큼 영향을 줬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직접 그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들이 충분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 BTS급 인기를 우리 버핏 형님이 이렇게 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투자업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투자업계에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신특파원이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쓴 기사도 이제 제가 봤습니다. 버핏 회장이 증시가 도박장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얘기가 뭐 증시 도박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 버핏 회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최근에 투자 흐름이 이 투자 대상이 갖춘 그 가치와 상관이 좀 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식이면은 이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그 투자를 중개하는 월스트리트만 돈 버는 구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일침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냐 이런 의문을 던진 거죠. 얘기를 직역을 하면은 그때 기억났던 얘기가 미국의 대기업들이 포커판의 칩처럼 여겨지고 월스트리트가 이제 기업 투자가 아닌 콜옵션을 좀 사고 파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칩처럼 이렇게 올인 뭐 이렇게 하는 도박판처럼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 부분이 언론에 소개가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역설적으로 그런 도박판적인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최근에 매입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요 그 도박판 얘기 자체가 맥락상 보면은 옥시덴탈 주식을 이번에 대량 매입을 했는데 그거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이런 파생 상품이 있어서 뭐 대규모 매입이 있었다 뭐 이런 톤도 사실은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기 투자자이죠. 이제 워렌 버핏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의 투자 판도가 도박적이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을 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이지 않냐 이런 물음을 시장에 던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유석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단 같은 질문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셨는데 증시 도박장 이런 표현에 동의를 하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만. 네네. 우리가 보통 투자와 투기가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주식 투자는 투기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닮아 있으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투자는 투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장 같은 성격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은 도박장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렇지 않고 순기능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이클이 컸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진정이 되고 있죠. 네. 주식 투자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카지노 갈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이나믹하죠. 우리 버핏 회장이 가치주 투자의 원조격이죠. 장기 투자면서 아주 놀랄만한 수익률,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올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올해 성적, 버크셔 해서웨이 올해 성적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떻습니까? 오늘 총회 분위기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자체가 시장을 좀 이긴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A주 기준입니다. 주가가 종가 기준 48만 4,3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이 좀 넘을 겁니다. 지금 환율 좀 바뀔 수 있는데 이 하락장이 접어든 올해 초부터 이제 현재까지 얼마나 수익률이 생겼나, 얼마나 올랐나, 뭐 쉽게 말하면 6.6% 올랐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그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주주들 입장에선 기분이 좋죠. S&P 500 지수가 같은 기간에 올해 초부터 4월 30일까지 13.86%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주 같은 경우가 시장을 B주도 마찬가지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시장을 이기는 성적을 내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잘하셨고요, 버핏 회장님. 올 들어서 지분을 확대한 종목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어떤 종목, 얼만큼 인수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죠. 네, 그 투자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이 정유주인 쉐브론입니다. 티커 종목명 CVX죠. 지분이 석 달 전에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에 45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던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분이 1분기에 투자 평가액 기준으로 259억 달러,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상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 정도 더 돈을 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원래는 9위였습니다. 애플, 뭐 코카콜라, 아멕스 이런 기업들보다 낮았는데 이번에 코카콜라 제쳤거든요. 보유 비중이 아마 지금 4위로 올라오면서 코카콜라를 제칠 정도로 지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유주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주식이 있죠. 티커 종목명이 OXY인데 기존 보유 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보유 지분을 늘려서 이 회사 지분 전체 14% 정도를 버크셔가 샀고 또 테크 기업인 HP 주식의 11.4% 정도를 들고 있다고 밝혔죠. 여기까지는 이제 공시들 보면서도 좀 나와 있는 얘기들이기도 한데 주총 도중에 좀 깜짝 소식을 워렌 버핏 회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기로 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1분기에 좀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액티비전 전체 지분의 9.5% 정도고 주주 기준으로는 1,500만 주 정도 잠깐 한 달 전에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 주총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그 CNBC의 앵커 베리 퀵이랑 얘기를 한 게 공개가 됐었는데 애플 주식을 이 하락장에서 소소하게 한 6억 달러 정도 더 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소하시네요. 소소하죠. 예. 버크셔에서 왜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은 소소한 게 맞습니다. 이 예. 애플의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그 정도 되죠. 소소한 정도로 담았는데 워런 버핏 회장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좀 아쉽다. 왜 아쉽냐면 애플이 조금 더 하락했으면, 그러니까 반등을 안 했으면 내가 더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워런 버핏한테 애플이라는 것은 여전히 떨어지면 사야 되는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사님, 애플 주식이 좀 떨어지면은 더 사야 돼, 떨어지면 더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버핏 회장님 하셨는데, 우리 버핏 회장님에게 기회가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애플 주식 미래 혹시 생각해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주가의 흐름이요? 주가의 흐름. 네. 애플이 사실 뭐 뭐- 시가 중에 1등이잖아요. 세계 1등이고 그렇죠. 대표적인 뭐 휴대폰 업체인데. 애플을 워렌 버핏이 매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버핏이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측면에서 애플을 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일종의 이제 성이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성이 있으면 그 밖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죠. 나쁜 놈도 못 오게. 나쁜 놈들 못 오게. 여기서 나쁜 놈들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애플이 장사를 해요. 핸드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만 파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서비스를 팔고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엄청 하고 싶거든요. 삼성도 하고 싶고 모든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저거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워낙 견고한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못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실 뭐 반도체 칩을 직접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자가 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버핏이 사신 것 같고요. 버핏이 그럼 애플 주가를 언제까지 살 거냐, 주가가 빠지냐 오르냐 여기보다는 이 경제적 해자가 지켜지느냐를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를 무너뜨리거나 뺏어올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 좀 아까 이제 우리 신특파원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을 더 많이 늘렸는데 원래 버핏 회장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유명하신데 버핏 회장님이 이제 집에서 혼자 뭐 게임을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는 종목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봤거든요. 그 게임 업체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늘린 다른 이유가 조금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워런 버핏 회장보다 한국인들이 이 주식 더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민속놀이를 개발해 줬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인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실 뭐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왜 샀니? 왜 샀니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유에 대해서 이제 워런 버핏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아비트리지 투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수익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간 거지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한 거다 이런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지난 올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테크 기업 사상 최대 금액 들여서 사기로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때 인수 제한가가 우리 돈으로 한 84조 원 정도 나왔고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게 주당 95달러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총장에서 버핏 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고 하면 한 달 전쯤에 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주가 흐름이 아마 한 78달러에서 80달러 선을 오가는 그 정도의 범위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 사두면은 인수가 마무리되면 확정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는 이제 간단한 논리였는데 근데 그런 논리가 맞아 들어가려면 인수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95달러를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왜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기로 한 액티비전이 95달러 안 됐냐? 요거는 공포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수에 대한 확신이 좀 불확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가의 금액을 테크 기업 중에 가장 최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살 수 있느냐? 살려고 할까? 그리고 사실은 규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 EU 당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인수합병이 가능하냐, 수직 수평 통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공포 불확실성이 사실은 역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워런 버핏은 정말 이 포모라고 합니다. 공포에 사거나 공포에 팔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투자자는 지금까지 아닙니다. 이게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를 한 60년 동안 이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점일 수가 있는데 주총장에서 버핏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규제 당국의 합병 승인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거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을 살 충분한 돈이 장부상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공포가 껴들 수 없는 상당히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번 투자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애플하고 분리자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용해 먹기, 두 번째 방법은 함께 하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용해 먹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게 적정한 가격이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적정 가격이 오면 파는 거죠. 이건 주가가 여기 있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아비트러지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M&A가 된다면은 이 가격에 있으면 안 되지, 이 가격에 있어야지 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이용해 먹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줍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길 가다가 저기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요. 아직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잡아서 장촌에 빨고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용해 먹는 투자입니다. 함께하는 투자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애플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이 경제적 해자가 확실하다는 거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주가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제대로 된 경제적 해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계속 가져간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투자가 좋습니까?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이사님 말씀 나왔으니까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버핏 회장이 1분기에 지분을 늘린 업종 중에 아까 말했듯이 억시덴탈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쉐브론 있었고요. 그런 에너지 종목들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긴 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업종 주가 지금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 버핏 회장님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추적해 보면 이번 분기에 역대급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던 현금을 꽉 움켜쥐고 있다가 이번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까보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에너지 주식은 1분기에 안 빠졌어요. 근데 더 샀단 말이에요. 불타기예요. 물타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그 이례적인 건데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런 투자를 이해를 할 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샀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적정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주도 많이 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환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주식에도 많이 사고 음. 에너지도 많이 사고 인플레도 되고 그러니까 다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 에너지주에 대해서만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얘기는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불타기라는 표현 저것도 새로 배웠습니다. 신특파원
버핏 회장 과거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 많이 내놨습니다. 뭐 찰리 먼거 부회장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 워렌 버핏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지금까지 뭐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실제 그 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비트코인은 되팔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투자 가치를 지닌다. 요렇게까지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되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되팔려는 사람들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투자 관점에서 확실한 거는 농지나 아파트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과는 좀 다르다. 이런 게 워런 버핏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느꼈고요. 근데 이거랑 찰리 먼거 생각이 조금 이제 비슷한 입장이지만 찰리 먼거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부정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심 없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현재 시스템에 좀 유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주총장에서 나왔던 찰리 먼거 말 그대로 한번 옮겨보자면 이건 또 인생에서 한번 격언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인생에서 세 가지 것들을 지금까지 98세 동안 피해 가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것, 내가 스튜피드한 것을 피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나쁜 것들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는 나를 어리석어 보이게 만드는 거를 피하려고 했다. 요 세 가지를 피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는 거는 어리석고 이 사람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에요. 찰리 먼거 옹의 말인데 그리고 연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공경이 됩니다. 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 비트코인 생태계가 현재 화폐 시스템과는 사실은 공존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거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농담에 가까운데 비트코인을 이미 금지한 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보다 우리를 좀 어리석어 보이게 한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독서를 이번 총회에서 남겼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비트코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먼거 부회장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 이사님은 상당히 반론을 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자산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하고 계신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괜찮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버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아까 제가 경제적 해자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능력 범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능력 범위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투자해라. 모르는 거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능력 범위가 있는데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걸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걸 이번에 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옆에 애들 돈 벌었다고 부러워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주총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마라톤을 하거든요. 5km 그렇죠. 마라톤을 5K 해요. 마라톤. 네. 5km짜리 마라톤을 하면서 진짜 정말 많은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왜 버핏 회장이 주총 끝나고 주총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마라톤을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써 있는 말이 뭐냐면은 invest in yourself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뭘 살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자신한테 투자하라고 하면서 마라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는데 첫 번째가 시작하자마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거의 맨 앞에서 출발했거든요. 어차피 느려가지고 제가 좀 빨리 오늘 되게 후들거리시더라고요. 네, 다리가 막 모시고 지금 올 때. 아픈데요. 맨 앞에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들이 뛰어가는 거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아주 꼬맹이들이 막 내를 쫓아가는 거죠. 여기 사람 잘 뛰어요. 여기 사람들 미국 사람 잘 뛰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어릴 때부터 뛰죠 여기.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야. 부러워하지 말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찰리 먼거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떠한 포지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되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총장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신 그 여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주식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런 질문을 냈어요. 그 전에 좋은 얘기 많이 네, 했거든요. 좋은 얘기를 네, 좋은 얘기 많이 뭐 했다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근데 주식 하나만 찍어주세요 할아버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한 소녀 거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이제 버핏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손녀딸 같은 거지. 얘야 여기서 나한테 종목 하나 찍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점잖으시게.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한 조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Invest in yourself. 너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얘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고 회장님이 끼어들면서 근데 내가 한마디 더 할 거 있는데 최근에 퇴직연금에서 비트코인 넣을 수 있게 해준 데 있던데 피델리티라고 거기서 혹시 너한테 비트코인 넣으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마라. 요런 얘기를 하신 거죠. 얘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원고 회장님은 정말 진심이구나. 이거 비트코인은 진짜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딸 같은 자기가 손녀딸이 봤을 때. 자기가 또 손녀딸이 투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머거 회장님이 비트코인이 빠진다는데 베팅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먼거 회장님도 그렇고 버핏 회장님도 그렇고 능력 범위 밖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트코인은 잘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고 모르시는 거고 그리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는 안 하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머리 좋은 순서대로 1, 2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 쭉 나래비를 세워보면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 어깨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사님 포함해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구글에서 제가 연초부터 이제 계속 주간마다 임원회의 때 나오는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요즘에 왜 개발 잘하는 애들이 다 그쪽으로 가냐? 요게 이제 안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아있게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쪽으로 좋은 인력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전히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아마 뭐 세상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서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뭐 50% 이상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쪽 생태계에서 영역이 확장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신뢰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암호 자산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하고 흐름이 뭐 비슷하게 갈 거로 보세요? 아니면 좀 차별화가 될 걸로 보세요? 제가 보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체 비트코인을 포함한 코인들을 전체 묶어놓은 어떤 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투자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지수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살 거야, 현대차 살 거야 그 질문이 아니고 코스피에 투자할래 안 할래 그 얘기는 다른 질문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한다는 데 베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좋아 그거 다 섞어놓은 거 오케이 그런 지수가 있어 그 지수에 투자할래? 그럼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많을걸요? 왜냐하면 이쪽 생태계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생태계가 커지는 이유는 앞으로 메타버스니 아니면 또 새로운 영역들이 경제 활동들이 여기서 무한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문현답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다시 버핏 얘기로 돌아가서 이 행사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오셨는데 소감 어떻게 보셨는지. 버핏 회장님에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깊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느껴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분이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이걸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은행에서 제가 프랍 운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단기 매매나 이런 게 운용해가지고 잘 못하면 야 너 주식 못하니까 지점으로 가라 이런 이제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식의 운용을 해가지고 5년 이상 버티신 분이 별로 없어요. 5년 이상 버텨도 진짜 주식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버핏 회장님은 60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평생 하신 거죠. 지금까지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건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다시 말씀드리면 야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저 사람은 돈 버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시간만 나한테 주어지면 복리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난 관심도 없어. 캐시우드가 뭐라고 하든지 비트코인이 오르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는 우상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찰리 먼거 회장님도 그렇고 버핏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저처럼 젊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미쳤나요? 왜 그때도 높은 가격인데도 주식을 샀을까요? 그거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놓고 보면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여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제 마라톤 뛰고 나서 어딜 갔냐면 버핏 회장님이 살고 계시는 생가에 갔어요. 1958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고 계세요? 네. 아, 그래서 보니까 차가 있어요.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 앞에서 뭐 방송 라이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네네.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뭔가 숙연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어요? 뭘 사야 돼요? 이 질문을 하기가 미안해질 정도예요. 60년 동안 그렇게 투자에 성공하셨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도 그 집에 그냥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돈 벌고 이런 것도 되게 하이라이트 받는 것도 있지만 버핏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주총장에 4만 명이나 5만 명이 이런 사람들이 버핏에 돈을 잘 벌어서 돈 줄까봐 아니면은 버핏이 뭐 해줄까봐 온 거 아니에요. 버핏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있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아시겠지만요. 네.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20대, 30대 때 막 알겠죠. 이럴 때랑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더 한 사람 더 사귀기도 어렵거든.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면 뭐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 놓고 보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S&P 500 지수 그래프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조금 덜 놀았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로 우리 보고 계신지요? 제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형자산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을 볼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얼마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질문을 해보면 무형자산은 애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자산 사이드에 무형자산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무형자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겠죠. 500조 600조 될걸요? 근데 재무제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PBR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50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코스피의 PBR은 지금 0.8배, 0.9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잣대가 지금 흔들려가지고 너무 그렇게 심각한 왜곡이 생길 정도로 무형자산이 많아요. 근데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뭐냐면 평가가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거래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은 애플이 망하기 전까지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나 유형자산, 아파트는 거래가 되죠. 옆집이 10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도 10억이죠. 평가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무형자산은 변동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된 IT 기술주들의 랠리 안에서 무형자산이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았는데 이 평가를 받은 것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장이 많고 이런 회사들보다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좀 어려운 얘기였고요. 지금 한국 이미 뭐 기준금리 올렸죠. 미국 3월 달에 뭐 25bp 올렸습니다. 이제 5월, 6월 계속 더 세게 금리 인상 예고해 왔습니다. 뉴욕 증시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뉴욕이라서 뉴욕 증시 전망을 뉴욕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뭐 잘 뭐 이렇게 전망을 꼭 집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는 50bp 인상하냐, 75bp 인상하냐 이게 뭐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양적 긴축도 이제 시작하냐 어쩌냐 말이 많잖아요. 시작하겠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의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와서 먼저 오히려 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리세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뭐냐면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채권을 내다 파는 거잖아요, 연준이. 네. 그럼 내다 팔 때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받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리세션이 올 것 같으니까. 리세션이 오면 채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채권도 많이 사야지. 지금 버퍼가 생겼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카드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언제 꺼낼 거냐? 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고민이 필요해요. 연준이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볼게요. 연준이 진짜 카드를 쫙 꺼냈어요. 근데 인플레가 안 잡혀. 그럼 이거는 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악이에요. 꺼냈어? 안 잡혀. 끝. 그럼 아무것도 안 되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카드는 아껴놔야죠. 진짜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지난 3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일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요.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하고 나서 네가 한 전망 있잖아. 그 전망 올라서 틀릴 것 같아? 떨어져서 틀릴 것 같아?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연준 의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잡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3월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전쟁 났죠. 모든 것들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꺼낸다?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쵸.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미 시장에서 여러 가지 조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FOMC 회의 전후로 해서는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그런 시장의 크래시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인데요. FOMC 이번 5월 FOMC 열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경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잡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년 초에 리세션이 올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 초에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에요. 리세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냐 적냐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6월 내년 중후반까지의 리세션이 온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일종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저는 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학개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 뭐 지나치게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유라는 관점 그리고 분산이라는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리세션이 안 온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채권에 대한 비중도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식에 대한 비중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느 한 곳에 베팅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에 오셨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다 털고 가시죠.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예. 여기 그 글로벌 지금 한경 미디어 그룹, 한국 예. 경제신문, 한국 경제 TV 너무 와서 잘 구경하고 갑니다. 그리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 역시 변동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 그런데요. 오늘은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에 참석했다가 뉴욕으로 막 들어오신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님, 그 다음에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집중 분석을 마련해봤습니다. 투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